세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푸른 숲, 우리가 등산하며 숨 쉬는 이 맑은 공기,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불과 60년 전 대한민국의 산들은 전부 이랬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붉은 흑산, 비만 오면 무너지는 산사태, 아이들이 땔감을 찾아 헤매던 황량한 벌거숭이 산.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파괴된 산림을 되살린 유일무이한 국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이룬 나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루어낸 대한민국 현대사 최고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산을 본 외국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막 같다. 어디를 가도 나무가 없다. 국토의 63%가 산인 나라에서 나무가 없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사람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하천 바닥이 논보다 높아졌고 홍수가 나면 전답이 순식간에 매몰되었습니다. 폐농이 속출했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안 오면 나무 뿌리가 물을 잡아주지 못하니 하천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강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물고기들도 말라 죽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존립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첫 번째 비극, 일제의 수탈. 일제강점기 35년, 일본은 한반도를 전쟁 물자 공급지로 삼았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을 베어내 일본 본토로 실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평양전쟁 말기였습니다. 유류 부족에 시달린 일제는 전국의 소나무에 V자 상처를 내어 송진까지 긁어갔습니다. 나무들은 피를 흘리듯 진액을 빼앗기며 죽어갔습니다. 당시 일제가 약탈해간 산림자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넘습니다. 두 번째 비극,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3년간의 전쟁은 남은 숲마저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폭격과 화재로 산은 불타버렸고 추위에 떠는 피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은 나무마저 베어냈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전국의 나무 총량은 3,600만 평방미터, 일제 말기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겨울에 난방을 하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밥을 하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라도 주워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풀뿌리까지 캔에 땔감으로 썼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나무를 베고 나무가 없으니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하니까 또 나무를 베고. 이것이 1960년대 대한민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섭니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전쟁을 직접 경험해서인지 1961년부터 산림법, 사방사업법, 산림조합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63년에 박정희 의장이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합니다.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던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차를 세웠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울창한 독일의 숲. 겨울임에도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거대한 나무들. 우리는 언제쯤 저런 숲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동행한 독일 관계자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 독일인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귀국길의 비행기가 한반도에 접어들자 맨 먼저 창밖으로 보이는 영일만 일대의 민둥산들. 박정희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다시는 유럽 땅을 밟지 않겠다. 실제로 그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1979년 서거할 때까지 유럽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대 중국의 지혜인 치산치수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경제개발의 핵심 전략임을 간파했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나무 뿌리가 물을 저장합니다. 녹색댐이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확보됩니다. 중화공업에 필요한 막대한 공업용수도 확보됩니다. 결국 경제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산림녹화 없이는 경제개발도 없다. 이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초강수를 둡니다. 산림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전격 이관합니다. 왜 내무부였을까요? 내무부는 지방행정기관과 경찰을 지휘하는 부처였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행정력과 경찰력을 산림녹화에 총동원하라. 군대도 지원하라. 이것은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산림녹화는 이제 행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전국 2만여 개 마을에 산림계가 조직됩니다. 모든 활동을 공식 문서화하며 체계적인 산림녹화가 진행됩니다. 각 지역의 민둥산의 모든 사람들이 삽과 호미, 곡괭이를 들고 오릅니다. 갓난아기를 업은 어머니들이 옵니다. 코흘리게 초등학생들이 옵니다. 휴가를 반납한 군인들이 옵니다. 정장 입은 공무원들이 옵니다. 마을 단위로 양묘장을 만듭니다. 주민들이 직접 묘목을 키우면 국가가 값을 지급하고 산에 심게 했습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농가 수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며 산림녹화 사업은 전국에서 더욱 활성화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끊임없이 지방을 순시하며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을 격려하고 같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장이나 주택 개량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위험성을 통찰합니다. 묘목을 아무리 많이 심어도 활착해서 스스로 자랄 힘이 생기기 전에 죽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그래서 건목 제도가 도입됩니다. 심은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가를 나타내는 활착률. 이것은 심은 나무 한 그루를 전부자로 재어 계산했고 문서로 보고하여 공무원 승진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공무원들은 산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웁니다. 나무 한 그루를 자식처럼 돌봅니다. 100헥타르 이상의 산불이 나면 지자체장 해임, 불법 벌채 적발, 즉시 구속, 5대 사회학이 선포됩니다. 밀수, 마약, 폭력, 부정축제, 그리고 불법 벌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무를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전국 탄광 개발과 수송 여건을 정비하여 강화시킵니다. 전국의 연탄을 대량 보급합니다. 나무를 베지 않아도 난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채찍과 당근, 시스템과 대안. 이것이 그의 철저한 시행 방식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일지구, 지금의 포항 일부 지역과 영일만 일대입니다. 이곳은 기적의 전설이 시작된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가파른 안반산, 물을 흡수하여 보관하지 못하는 토질, 그래서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금방 말라 죽는 땅, 비가 많이 내리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땅.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50번이나 사방사업을 했지만 모두 실패한 땅.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를 녹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교과서에도 없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능선에 도랑을 만들고 돌로 벽을 쌓아 긴 구덩이를 만듭니다. 가파른 곳은 허리에 줄을 묶고 절벽에 매달려서 곡괭이로 안반을 쪼아 도랑을 팝니다. 맨손으로 구덩이를 만듭니다. 산 아래에서 좋은 흙을 퍼서 지게에 한 짐씩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오릅니다. 나무 심을 도랑을 새 흙으로 채우고 묘목을 심습니다. 리기다소나무를 개량하여 물을 적게 먹고 빨리 자라는 리기테다소나무를 같이 심었습니다. 물이 마르면 온 주민이 물통으로 물을 날라서 바가지로 한 그루 한 그루에 물을 주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노임은 정상 임금의 절반, 밀가루 반대 정도. 당시 나무를 심었던 한 할머니의 회고입니다. 우리는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과 이 민둥산을 물려주지 말자고. 단순한 정부 정책이나 나무 키우기가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과 힘이었습니다. 10년을 목표로 했던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6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며 조기 종결됩니다. 1953년 산림면적 3,600만 평방미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이미 산은 푸른 옷을 입기 시작, 2020년 10억 4,800만 평방미터, 무려 29배 증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연간 221조 원, 국민 한 사람당 약 499만 원의 혜택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수자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산림 휴양, 산림 치유,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가 공식 인정합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유일무이,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기적. 유엔 환경계획 UNEP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숲은 인류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위대한 사례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에 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결국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됩니다. 9,619건의 방대한 기록, 회의록, 사업보고서, 사진, 영상, 증언,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영일지구의 변화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시작과 결과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기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의 사막화 지역, 아프리카의 황무지, 중동의 건조지대, 한국 모델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이 인류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자손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코리안 시니어는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코리안 시니어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강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